일본 최고의 여배우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교묘하게 조작된 스캔들의 명예는 무너졌고 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10년 동안 어두운 방에서 숨죽이며 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부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낡은 편지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편지에는 상상도 못했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한국에 숨겨둔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50년 동안 감춰진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돈을 들고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녀를 기다린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이복 오빠는 차갑게 문을 닫아 걸었고 그녀는 낯선 땅에서 또다시 버림받습니다. 일본에서 모든 것을 잃은 여배우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5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남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유키, 48살입니다. 한때 일본 최고의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았죠. 도쿄 시부야의 대형 전광판에 제 얼굴이 걸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제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시청률 30%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지금은 도쿄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한창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 저는 일본 최대 연예 기획사 대표 오카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자들을 위한 술자리에 저를 동원하려 했고,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죠. 오카다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자신에게 대드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라고요. 저는 그 협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배우였으니까요.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유명 정치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기사가 모든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사진은 정교하게 조작된 것이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제가 발버둥 칠수록 더 재미있어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이 수만 개씩 올라왔고 제 자택 앞에는 취재진이 24시간 진을 쳤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팬들은 저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소속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광고주들은 앞다투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싸움에서 져본 적 없던 저는 3년간의 소송 끝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 어두운 밤의 기억까지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손목에 남은 희미한 흉터가 그 시절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커튼을 친 어두운 방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편의점 도시락 몇 개가 전부고 거울은 천으로 덮어둔 지 오래됐습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때 수천만 엔을 호가하던 드레스들이 걸려있던 옷장에는 이제 낡은 추리닝 몇 벌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울리지 않던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뜹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전화기 너머로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께서 어젯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는 5년째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제 스캔들이 터졌을 때 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함께 힘든 시간을 버텨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따뜻한 손길마저 밀어냈습니다.
어머니까지 저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게 싫었고 차라리 혼자 무너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통화한 게 3년 전 설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통화를 3분 만에 끊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잊힌 존재인지 실감합니다. 조문객들은 저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립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수군거리기까지 합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왔냐는 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심지어 한때 저와 가장 친했던 매니저였던 여자조차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한때 저와 함께 작품을 했던 선배 배우가 제 앞을 지나가다 멈춥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직도 일본에 있었구나.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머니 장례식까지 와서 민폐를 끼치냐고요. 내가 그렇게 효녀였으면 살아계실 때 잘하지 왜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났냐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계십니다. 제가 데뷔작으로 신인상을 받던 날 저보다 더 기뻐하시던 그 미소 그대로입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울지 않아서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어머니의 작은 집을 정리하러 갑니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던 시절에도 큰 집으로 이사하시길 한사코 거부하셨죠. 작은 방 하나에 어머니의 7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벽에는 제 전성기 시절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렸을 때도 어머니만은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던 겁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던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뭉치가 나옵니다. 봉투 겉면에는 희미해진 글씨로 한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읽지 못하지만 숫자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40년도 더 된 편지들입니다. 그중 한 통의 봉투가 뜯겨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꺼냅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인 문장들 사이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들 그리고 서울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급하게 번역 앱을 켭니다. 화면에 뜬 문장을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한국에 두고 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23살이던 어머니가 한국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저에게는 이복 오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평생 숨기셨을까요? 어머니의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 어딘가의 주소입니다. 저는 그 주소를 몇 번이고 다시 읽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어머니가 평생 품고 사셨던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합니다. 주머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마지막 남은 저축 20만 엔이 전부입니다. 제가 왜 이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대로 어두운 방 안에서 죽어가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숙제를 대신 풀어드리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일본 땅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사랑도 희망도요. 이제 2시간 뒤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거기서 저를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생소한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항은 넓고 깨끗하며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익명성입니다. 아무도 저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자유로운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40년 전 태어난 오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편지에 적힌 주소가 아직도 유효하기나 할까요? 그리고 설령 찾는다 해도 그가 저를 받아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저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꺼내 택시 기사에게 보여줍니다. 해시태그 2장 마이너스 편지. 택시가 서울 시내로 접어들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바뀝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글 간판이 빼곡하고 거리는 일본과는 또 다른 활기로 넘칩니다.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 묶음을 꺼냅니다. 비행기 안에서 미처 다 읽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52년 전에 쓰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필체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번역 앱에 사진을 찍어 올리자 문장들이 하나씩 일본어로 바뀝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춥니다. 어머니는 23살에 도쿄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에서 파견 온 청년 박정수를 만나셨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어머니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는 한일 관계가 좋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수 씨의 가족은 일본 여자와의 결혼을 결사 반대했고 회사에서도 둘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정수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편지에는 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민수. 한국식 이름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성을 따서 박민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가혹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결국 정수 씨에게 연락해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그로부터 1년 후에 쓰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수 씨에게 보낸 편지의 초안인 것 같습니다. 민수가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묻는 내용이 빼곡합니다.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발 민수에게 엄마가 버린 게 아니라고 사랑해서 보낸 거라고 말해달라고요. 그 문장 위로 번진 얼룩이 보입니다. 눈물 자국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편지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정수 씨의 답장이 점점 뜸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끊깁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셨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다 5년 후 정수 씨의 가족으로부터 짧은 편지 한 통이 옵니다. 정수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새어머니 밑에서 잘 자라고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보내고 그 아이의 소식조차 듣지 못하게 된 젊은 여자의 절망이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매년 민수의 생일에 편지를 쓰셨습니다. 보내지 못할 걸 알면서도 쓰셨던 겁니다. 그 편지들이 이 묶음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50통이 넘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안내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서둘러 편지들을 가방에 넣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외곽의 풍경이 보입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어딘가 정겨우면서도 낯선 풍경입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허름한 식당 앞입니다. 간판에는 민수네 식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가 맞는 걸까요? 50년 전 편지에 적힌 주소가 아직도 유효한 걸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택시에서 내립니다. 식당 안을 들여다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별로 없습니다. 주방 쪽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옆모습을 봅니다.
어딘가 어머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뜁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식당 문을 엽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남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저는 준비해온 한국어 문장을 더듬더듬 말합니다. 혹시 박민수 씨가 맞으시냐고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맞는데 누구시냐고요?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이고 아마도 당신의 어머니이기도 하다고요. 저는 일본에서 왔고 이름은 유키라고요. 남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집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응시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옵니다. 그 여자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요. 자신은 어머니가 없다고요.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여자가 무슨 어머니냐고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매년 편지를 보내셨다고 연락이 안 된 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한국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 번역기를 꺼내 일본어를 입력합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고요.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셨다고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가달라고요. 50년 동안 없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서 뭘 어쩌자는 거냐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조용히 장례나 치르고 일본으로 돌아가라고요. 자신은 그 여자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서둘러 식당을 나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차갑게 울립니다. 저는 낯선 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일본에서 모든 것을 잃고 왔는데 한국에서도 거부당한 겁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호텔을 잡을 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처를 두리번거리다 작은 게스트하우스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외국인 환영이라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지친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깁니다.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자 50대 남자가 카운터에서 저를 맞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일본어로 말을 겁니다. 일본 분이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정호라고 소개하며 방이 하나 남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을 내려놓습니다. 좁지만 깨끗한 방에 들어서는 순간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냅니다. 마지막 편지는 불과 2달 전에 쓰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민수에게 편지를 쓰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꼭 보내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붙여지지 못했습니다. 편지 끝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유키가 이 편지들을 발견하면 민수를 찾아가 줬으면 좋겠다고요. 자신은 용기가 없어서 평생 가지 못했지만 유키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습니다. 민수 오빠는 저를 거부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50년 한이 이 편지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저는 반드시 오빠에게 진실을 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게스트하우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뜹니다. 낯선 천장이 보입니다. 잠시 여기가 어딘지 헷갈리다가 어제 있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편지 속 비밀, 그리고 저를 내쫓은 민수 오빠의 차가운 눈빛까지요. 방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에서 작은 아이와 마주칩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입니다.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일본어로 인사합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요.
발음이 어설프지만 귀엽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이에게 일본어를 어디서 배웠냐고 묻습니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유튜브에서 배웠다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었다고요. 아이의 이름은 수아입니다. 어제 저를 맞아준 정호 씨의 딸이라고 합니다. 수아는 제 손을 잡고 아래층 식당으로 저를 데려갑니다. 아침 먹으라고요. 아빠가 맛있는 거 만들었다고요. 저는 아이의 순수한 친절에 마음이 녹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 민수 오빠에게 받은 상처가 조금은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는 정호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반찬 몇 가지가 소박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정호 씨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한국 음식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제 민수네 식당에서 나오시는 걸 봤다고요. 혹시 민수 씨 아시는 분이냐고요? 저는 젓가락을 멈춥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호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대신 민수 씨가 자신의 오랜 친구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정호 씨에게 부탁합니다. 민수 오빠에 대해 조금만 알려달라고요. 정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가 어린 시절 힘들게 자랐다고요.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엄격했고 새어머니는 민수를 친자식처럼 대하지 않았다고요. 민수는 항상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라는 생각에 시달렸다고요. 정호 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도 평생 민수를 그리워하며 사셨는데 민수 오빠도 평생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사신 겁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한 50년입니다. 정호 씨가 한숨을 쉬며 덧붙입니다. 민수가 30대 초반에 결혼했었다고요. 하지만 5년 만에 이혼했다고요. 아내가 떠나면서 했던 말이 당신은 사랑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 이후로 민수는 더 마음을 닫았다고요. 지금은 저 식당 하나에만 매달려 산다고요. 저는 이 비극적인 오해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민수네 식당으로 향합니다. 어제보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번역기에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입력해 두었고 어머니의 편지도 몇 통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요. 식당 문을 열자 민수 오빠가 저를 봅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또 왔냐고요? 어제 분명히 나가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오냐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묶음을 내밉니다. 이것만 봐달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오빠에게 쓰셨던 편지들이라고요. 어머니가 오빠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민수 오빠는 편지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편지 몇 장으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냐고요. 자신은 새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며 자랐다고요. 아버지는 그 여자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냐고요. 저는 번역기를 꺼내 말합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지만 아버지 쪽에서 막았다고요. 어머니가 오빠를 찾아오려고 했지만 쫓겨났다고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민수 오빠는 고개를 젓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이미 늦었다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와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오면 뭘 어쩌겠냐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습니다. 오빠의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용기를 내셨어야 했고 저도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너무 늦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문을 가리킵니다. 제발 그만 찾아오라고요. 자신은 평생 혼자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일본에서 온 여동생 같은 건 필요 없다고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저는 결국 편지를 들고 식당을 나옵니다. 거리를 걷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일본에서도 버림받고 한국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그것조차 못하는 무능한 딸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누군가 제 옆에 앉는 기척이 느껴집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아입니다.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줍니다. 아줌마 왜 울어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수아가 제 손을 잡습니다. 아빠가 슬플 때는 맛있는 거 먹으면 좀 나아진다고 했다고요.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요. 저는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웃음이 납니다. 고맙다고 말합니다. 수아는 제 손을 잡아 끌며 분식집으로 향합니다. 작고 따뜻한 손입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받는 진심 어린 위로입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동안 수아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냐고요? 벚꽃이 정말 예쁘냐고요?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진짜로 있냐고요? 저는 아이의 질문에 하나씩 대답합니다. 수아는 제가 옛날에 배우였다고 하니까 눈이 동그래집니다. 진짜요? 라고 몇 번이나 되묻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라고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수아가 제게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정호 씨가 호랍이라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수아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요? 수아가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는 수아가 5살 때 하늘나라로 갔다고요. 아파서 갔다고요. 저는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 작은 아이도 저처럼 상처를 안고 사는구나 싶습니다. 수아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줌마, 포기하면 안 돼요. 라고요. 아빠가 그랬다고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요. 7살 아이에게 위로를 받는 48살 여자라니 우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수아의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수 오빠가 100번을 거부해도 저는 101번 찾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때까지요. 게스트하우스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민수 오빠의 식당을 찾아가지만 오빠는 여전히 저를 거부합니다. 어떤 날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어떤 날은 한마디도 없이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아의 말처럼 100번을 거절당해도 101번 찾아가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그 사이 수아와는 매일 만납니다.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게스트하우스로 달려와 저를 찾습니다. 유키 아줌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입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저를 반가워한다는 느낌이요. 오늘도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방문을 두드립니다. 손에는 일본어 교재가 들려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왔다고요. 일본어 가르쳐 달라고요. 저는 아이의 열정에 감탄하며 책을 펼칩니다. 히라가나부터 시작합니다. 아, 이, 우, 에, 오. 수아는 공책에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따랐습니다. 혀가 꼬이는 발음도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연습합니다. 수아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합니다. 일본에서 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하고 싶은 스캔들의 주인공일 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 작은 아이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이 제게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며칠 후 수아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 참여 행사가 있다고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랑 같이 오는데 자기는 엄마가 없다고요. 아빠는 그날 손님이 많아서 못 온다고 했다고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유키 아줌마가 대신 와주면 안 되냐고요. 엄마처럼 예쁜 옷 입고 와달라고요. 다른 애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아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요. 하지만 선뜻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호 씨를 찾아갑니다. 수아의 부탁을 전하자 정호 씨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고맙지만 곤란하다고요. 수아가 유키 씨에게 너무 정이 드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요. 언젠가 유키 씨가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수아가 또 상처받을 거라고요. 정호 씨의 말이 이해됩니다. 아이는 이미 엄마를 잃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다시 정든 사람과 이별하면 그 상처가 더 깊어지겠죠.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하다고요.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요. 정호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수아를 잘 부탁한다는 거였다고요. 자신이 없어도 수아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3년 동안 혼자 버텼다고요. 하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었다고요.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요. 하지만 정호 씨가 한숨을 쉬며 말을 잇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요즘 정말 밝아졌다고요. 아내가 떠난 뒤로 그렇게 웃는 걸 처음 봤다고요. 유키 씨 덕분이라고요. 정호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자신이 부족한 아빠라서 수아에게 엄마 역할까지 해주지 못했다고요. 늘 미안했다고요. 저는 정호 씨에게 말합니다. 절대 부족한 아빠가 아니라고요. 수아가 이렇게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란 건 정호 씨 덕분이라고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게스트하우스까지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고요. 정호 씨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칩니다. 한참 후 정호 씨가 말합니다. 학교 행사에 가주시겠냐고요. 자신이 부탁드리는 거라고요. 수아가 엄마 없는 서름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꼭 가겠다고요. 수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요. 행사 당일 저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옷 중 하나입니다. 거울을 보니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차려입은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스타일리스트가 붙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줬겠지만 지금은 혼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설렙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수아가 뛰어와 제 손을 잡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예쁘다고요. 유키 아줌마가 제일 예쁘다고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수아가 더 예쁘다고요. 행사장에 들어서자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아 아빠 대신 누가 왔냐는 소리, 외국인 같다는 소리.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직 수아만 바라보기로요. 행사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요리 만들기입니다. 김밥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김밥을 말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마키즈 씨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수아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알려줍니다. 밥을 이만큼 펴고요. 단무지랑 시금치 올리고요. 이렇게 돌돌 말면 돼요. 아이가 어른인 저를 가르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완성된 김밥은 모양이 엉성합니다.
하지만 수아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라며 한 줄을 통째로 먹어치웁니다. 옆에 있던 다른 엄마가 웃으며 말합니다. 따님이랑 사이가 좋으시네요 라고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학교를 나서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민수 오빠입니다. 학교 앞에서 저와 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민수 오빠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남의 가족한테 왜 끼어드냐고요? 정호 친구 딸인 거 아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수아가 제 뒤에 숨으며 무서워합니다. 민수 오빠가 저를 노려봅니다. 일본에서 다 잃어버리고 왔더니 여기서 새 가족 찾으려는 거냐고요. 그렇게 외로우면 일본으로 돌아가라고요. 여기서 사람들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민수 오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오빠도 외로운 거 아니냐고요. 오빠도 가족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민수 오빠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아줌마, 저 아저씨 왜 저래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저 아저씨도 마음이 아픈 거라고요.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아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오늘 진짜 행복했다고요. 다른 애들이 제 엄마 예쁘다고 부러워했다고요. 저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도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학교 행사가 있던 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수 오빠가 정호 씨에게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사이인데 저 때문에 금이 간 겁니다. 정호 씨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표정이 어둡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 씨가 민수 오빠를 찾아갔다가 돌아옵니다.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정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민수랑 이야기하다가 좀 부딪혔다고요. 오랜 친구 사이에 이런 일도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때문이라는 것을요. 나중에 정호 씨가 조용히 이야기해 줍니다. 민수가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요. 유키 씨가 수아랑 친해지는 게 자기를 대체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어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면서 자기 자리가 사라졌던 기억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정호한테 화를 낸 거라고요. 왜 일본 여자한테 가족 행세를 시키냐고요. 정호 씨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민수에게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30년 친구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요. 수아가 아빠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아파요 하며 작은 손으로 정호 씨의 얼굴을 만집니다. 정호 씨가 수아를 안아 올리며 달랩니다. 괜찮다고요. 아빠 안 아프다고요. 금방 나을 거라고요. 하지만 수아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민수 오빠는 저를 거부하고 그 때문에 정호 씨와의 우정도 깨졌습니다. 수아에게 정이 들수록 나중에 헤어질 때 상처만 커질 겁니다. 어쩌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가져온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머니의 편지 묶음을 가방에 넣으며 한숨이 나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오빠의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했어요. 창밖을 내다봅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쿄도 마찬가지였죠.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을 삼켜버립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도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떠나게 되는 건가요? 10년 전 일본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와 똑같은 기분입니다. 새벽에 몰래 떠나려고 합니다. 수아에게 인사하면 아이가 울 테니까요. 차라리 말없이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새를 카운터에 올려두고 문을 열려는 순간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립니다. 수아입니다. 아이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눈을 비비며 묻습니다. 아줌마 어디 가요? 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아의 맑은 눈을 보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수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줌마가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요.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힘들어진다고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이가 제 목을 껴안으며 외칩니다. 가지 마요 라고요. 아줌마 가면 안 돼요 라고요. 약속했잖아요. 일본어 가르쳐 주기로 했잖아요 라고요. 수아의 울음소리에 정호 씨가 방에서 나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저를 말립니다. 이 밤중에 어디 가시려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고요. 민수 오빠와 정호 씨 사이도 제 때문에 틀어졌다고요. 정호 씨가 제 어깨를 잡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그건 유키 씨 잘못이 아니라고요. 민수랑은 자신이 알아서 풀겠다고요. 유키 씨가 떠나면 수아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셨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수아가 제 옷자락을 꼭 잡고 놓지 않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정호 씨가 수아를 안아 올리며 말합니다. 오늘은 일단 주무시라고요. 이런 결정은 밤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결국 짐을 내려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민수 오빠의 식당을 찾아갑니다. 정호 씨에게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식당 문을 열자 민수 오빠가 저를 노려봅니다. 그의 손에도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어젯밤 정호 씨와 싸운 흔적이 분명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호 씨에게 사과해달라고요. 정호 씨는 오빠의 오랜 친구인데 저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된다고요. 저는 곧 일본으로 돌아갈 테니까 제발 정호 씨와는 화해해달라고요. 민수 오빠가 비웃듯이 말합니다. 돌아간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죠 라고요. 와서 사람들 인생 다 뒤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돌아간다고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빠의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셨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것만 읽어달라고요. 제발 이것만요 라고요. 민수 오빠는 편지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테이블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말합니다. 읽든 안 읽든 오빠 마음이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오빠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이 편지에 다 담겨 있다고요.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 민수 오빠가 말합니다. 정우한테는 내가 먼저 연락하겠다고요. 저는 멈춰 섭니다. 뒤를 돌아보니 오빠가 테이블 위에 편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어들지는 않지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당을 나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오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니 수아가 뛰어와 안깁니다. 아줌마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수아를 안아 올리며 대답합니다. 아줌마 안 가요? 라고요. 여기 있을 거라고요. 수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정호 씨가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민수 만나고 왔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호 씨한테 먼저 연락하겠다고 했다고요. 정호 씨의 표정이 조금 풀어집니다. 고맙다고 말합니다. 유키 씨 덕분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라고요. 두 분 사이가 원래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라고요. 30년 우정이 저 때문에 하루아침에 깨질 리 없다고요. 정호 씨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래도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꺼내봅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빠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어머니의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사진 속 어머니가 온화하게 웃고 계십니다. 마치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옆방에서 수아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호 씨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 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 작은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수 오빠도 언젠가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 오빠에게 편지를 남긴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읽었는지 버렸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조바심이 나지만 먼저 찾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이제는 오빠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저는 어머니의 편지 묶음을 다시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편지 봉투 안쪽에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칩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일본어입니다. 날짜를 보니 20년 전에 쓰인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을 떠난 진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가 3살이 되던 해에 한국을 찾아가셨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대요. 당시 어머니는 도쿄에서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비행기 삭슬 마련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의 가족들은 어머니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을 불러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정수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민수의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정수 결혼 생활이 망가진다고요. 민수는 이제 새어머니가 키우고 있으니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손자라고요. 일본 여자한테 줄 아이가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그날 밤 공항에서 밤새 우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는데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그 후로 어머니는 다시 한국에 가실 엄두를 내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매년 편지를 쓰셨습니다. 단 한 통도 답장이 오지 않는 줄 알면서도요. 편지 끝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엄마는 너를 찾아갔지만 쫓겨났단다. 그래도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매일 기도한단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의 50년 한이 이 종이 한 장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억울하셨을 겁니다. 아들에게 버린 엄마로 오해받으면서 사신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저는 당장 민수 오빠에게 이 편지를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거부당하면 어쩌죠? 고민하다가 정호 씨에게 상의합니다. 정호 씨는 편지를 읽더니 한숨을 내쉽니다. 민수가 이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모르겠다고요. 평생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어왔으니까요. 정호 씨가 제안합니다. 자신이 먼저 민수에게 연락해보겠다고요. 분위기를 살펴보고 유키 씨가 가도 될 것 같으면 알려주겠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정호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다음 날 저녁 정호 씨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민수네 식당으로 오라고요. 지금 민수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요. 저는 급히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어두운 실내가 보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민수 오빠가 작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오빠의 아버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빠의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제가 두고 간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오빠가 결국 읽은 겁니다. 민수 오빠의 어깨가 떨리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오빠가 제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립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오빠가 힘겹게 입을 엽니다. 이 편지가 사실이냐고요? 어머니가 정말 자신을 찾아왔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견한 편지를 오빠에게 건넵니다. 민수 오빠가 편지를 읽습니다. 읽는 동안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다 읽고 나서 오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영정 사진을 향해 소리칩니다. 아버지, 왜 말 안 하셨어요? 라고요. 어머니가 찾아왔었다면서요. 왜 평생 숨기셨어요? 라고요. 오빠의 울음이 터집니다. 50년 동안 쌓인 한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빠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줍니다. 정호 씨가 조용히 들어와 물 한 잔을 건넵니다. 그리고 저에게 눈짓을 합니다. 괜찮으니 지켜봐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정호 씨는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오랜 친구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한참 후 오빠가 말합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평생 원망했다고요. 자신을 버린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다고요. 새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며 자랄 때마다 친어머니를 욕했다고요. 밥 먹다가 혼나면 어머니 탓을 했고 아버지한테 맞으면 어머니 탓을 했다고요.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가 나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고요. 근데 진실은 정반대였다고요. 어머니가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 쪽에서 쫓아낸 거였다고요. 저는 오빠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가 오빠를 평생 사랑하셨다고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으셨다고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오빠 생각을 하셨다고요. 오빠가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합니다. 오빠가 힘겹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알면 뭘 하냐고요. 사과도 못하고 용서도 못 빌고 그냥 이렇게 후회만 남았다고요. 저는 오빠에게 말합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이 편지들 안에 살아있다고요. 오빠가 어머니를 용서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셨던 게 바로 그거라고요. 민수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오빠가 작게 말합니다. 고맙다고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줘서 고맙다고요. 저도 눈물이 흐릅니다. 오빠의 고마움이 어머니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오빠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오빠를 사랑하셨다는 거 오빠가 이제 알았어요. 오빠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원망하지 않겠다고요. 아버지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셨겠지라고요.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사과하고 싶다고요. 50년 동안 오해하고 미워한 거 사과하고 싶다고요. 저는 오빠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머니가 다 용서하셨을 거라고요. 어머니가 바라신 건 오빠의 행복뿐이었다고요.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얼굴에 오랜 세월의 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민수 오빠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가면 눈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아직 어색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요. 어느 날 오후 민수 오빠가 게스트하우스로 찾아옵니다. 정호 씨와 저는 깜짝 놀랍니다. 오빠가 먼저 이곳에 온 건 처음이니까요. 오빠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저를 향해 말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섭니다. 오빠와 나란히 동네 골목을 걷습니다. 오래된 담벼락 사이로 가을 햇살이 비칩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한여름이었는데 이제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저와 오빠 사이에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했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차마 정리를 못하고 있었다고요. 이번에 마음먹고 창고를 뒤지다가 오래된 상자 안에서 편지 묶음이 나왔다고요. 저는 걸음을 멈춥니다. 오빠가 말을 잇습니다. 어머니가 매년 보냈던 편지들이라고요. 50통이 넘는다고요. 아버지가 단 한 통도 뜯지 않고 보관해 두셨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도 편지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50년이 넘도록요. 읽지는 않았지만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를 잊지 못하셨던 게 아닐까요? 어쩌면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민수 오빠도 같은 생각인지 쓴웃음을 짓습니다. 오빠가 말합니다. 밤새 그 편지들을 읽었다고요. 어머니가 매년 자신의 생일에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건강하게 자라고 밥은 잘 먹고 있냐고. 어떤 편지에는 자신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무슨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고요. 중학생이 되면 같이 여행 가고 싶다는 말도 있었다고요. 오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만나지 못하면서도 멀리서 늘 응원하고 계셨다고요. 그걸 이제 알았다고요. 너무 늦게 알았다고요. 저는 오빠의 팔을 가볍게 잡습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요.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참을 걷다가 오빠가 멈춰 섭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봅니다. 오빠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오빠가 힘겹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요. 처음 왔을 때 문전박대하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남의 가족한테 끼어든다고 욕하고 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고요. 오빠도 힘드셨던 거라고요. 50년 동안 쌓인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요. 오빠가 눈물을 훔칩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누나. 저는 귀를 의심합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오빠가 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도 되겠냐고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매니까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오빠가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매가 된 겁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라고 말합니다. 오빠도 눈물을 흘리며 웃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마주보며 웁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빠가 제안합니다. 어머니 묘소에 같이 가자고요. 일본에 있는 어머니 묘소예요.
한 번도 못 갔으니까 이제라도 가고 싶다고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다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고 합니다. 일주일 후 저와 오빠는 함께 일본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오빠에게는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긴장한 표정을 짓는 오빠가 어딘가 귀엽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비행기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줍니다. 누나 역할을 하는 게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도쿄 외곽에 있는 묘지에 도착합니다. 작은 묘비 앞에 오빠와 나란히 섭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입니다. 저는 가져온 꽃을 묘비 앞에 놓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백합입니다. 오빠도 한국에서 가져온 한과와 약과를 정성스럽게 놓습니다. 한국 아들의 마음을 담은 제물입니다. 오빠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한국식으로 큰 절을 올립니다. 한 번, 두 번. 저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오빠의 등이 보입니다. 넓은 어깨가 떨리고 있습니다. 오빠가 묘비를 향해 말합니다. 어머니, 불효자 왔습니다. 라고요. 5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요.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도 죄송합니다. 라고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평생 사랑해 주셨다는 것,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요. 오빠의 어깨가 떨립니다. 목소리가 울먹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요.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요. 이제라도 효도할게요. 라고요. 누나랑 잘 지낼게요. 라고요. 저도 오빠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오빠 데리고 왔어요. 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보고 싶어 하셨던 오빠예요. 라고요. 이제 화해했어요. 라고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라고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묘지의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마치 어머니가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빠와 저는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빠가 말합니다. 고맙다고요. 누나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줘서 끝까지 진실을 알려주려고 해서 덕분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고요. 저도 고맙다고 말합니다. 오빠가 마음을 열어줘서 고맙다고요. 이제 저도 혼자가 아니라고요. 오빠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본으로 돌아갈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텅 빈 아파트와 저를 피하는 사람들 뿐이죠. 하지만 한국에는 오빠가 있고 정호 씨가 있고 수아가 있습니다. 저를 반겨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조금 더 한국에 있고 싶다고요. 오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요. 오빠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라고요. 가족이니까요. 앞으로 자주 보자고요. 명절도 같이 보내자고요. 저는 오빠의 말에 눈물이 핑 돕니다. 명절을 함께 보내자는 말. 그건 진짜 가족에게나 하는 말입니다. 저는 드디어 가족이 생겼습니다. 일본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2층에서 연기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라고 하기엔 소박합니다. 작은 연습실 하나와 대기실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학원 이름은 유키 액팅 스쿨입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무명의 여자가 연기를 가르친다고 하니 누가 오겠습니까? 게다가 인터넷에서 제 과거를 검색하면 온갖 스캔들 기사가 쏟아집니다.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가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붙여주고 민수 오빠가 식당 손님들에게 입소문을 내주었습니다.
한 명, 두 명 학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연기를 배우고 싶다는 열정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15명의 학생이 저에게 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기자를 꿈꾸는 20대 청년들입니다. 그중 2명은 벌써 단역으로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한국에서 맞는 첫 번째 설날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민수 오빠네 집에서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저는 정호 씨, 수아와 함께 떡국 재료를 들고 오빠네 집으로 향합니다. 수아가 제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제잘거립니다. 유키 엄마, 오늘 세뱃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어른들한테 예쁘게 인사해야 해. 라고요. 수아가 유키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입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호 씨가 제 옆에서 걸으며 말합니다. 오늘 민수 형한테 인사드려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호 씨와 저는 3달 전부터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수아가 먼저 알아채고 둘이 사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이가 어른보다 빠른 겁니다. 정호 씨는 제 인생에서 처음 만난 따뜻한 남자입니다. 일본에서 저는 늘 이용당하기만 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모두가 저를 도구로 봤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다릅니다.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제가 울 때 말없이 안아주고, 제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설 수 있습니다. 민수 오빠네 집에 도착하니 오빠와 형수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형수 미영 씨는 처음에 저를 경계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일본인 시누이가 불편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자매처럼 지냅니다. 미영 씨가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고 저는 미영 씨에게 일본 요리를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에는 같이 찜질방에 다녀왔습니다. 오빠네 아들 준호도 와 있습니다. 25살 대학생입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난 이모가 어색했는지 말을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저를 잘 따릅니다. 제가 일본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거든요. 준호는 일본 취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끓입니다. 미영 씨가 육수를 내고 저는 떡을 썰고 수아는 계란 지단을 올립니다. 주방이 북적북적합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입니다. 저는 명절이면 항상 혼자였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텔레비전을 보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떡국이 완성되고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민수 오빠가 말합니다. 올해 우리 가족이 참 많이 늘었다고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생각 못했다고요. 저를 바라보며 덧붙입니다. 누나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오빠가 먼저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정호 할 말 있으면 해라고요. 정호 씨가 헛기침을 하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유키 씨와 정식으로 사귀고 있다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요. 오빠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둘이 눈 맞은 거 동네 사람들 다 안다고요. 모두 웃음을 터뜨립니다. 식사 후 세배 시간입니다. 수아가 먼저 민수 오빠 부부에게 절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박또박 인사합니다. 오빠가 세뱃돈 봉투를 건네며 수아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우리 수아 많이 컸네 라고요. 수아가 환하게 웃습니다. 저도 오빠 부부에게 세배를 드립니다. 한국식 절이 아직 어색합니다. 허리를 어디까지 숙여야 하는지, 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하지만 오빠가 다 된다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인사합니다. 올해도 건강하시라고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자고요. 오후에는 다 같이 윷놀이를 합니다. 저는 윷놀이가 처음입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지만 규칙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수아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윷을 던지면 말이 몇 칸 가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 말을 잡는지. 선생님과 학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윷을 던져 뭐가 나오자 모두가 환호합니다. 저도 덩달아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순간이 행복입니다. 게임이 끝나고 저는 발코니에 나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겨울 풍경이 보입니다. 낮은 지붕들 위로 연이 날아다니고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평화롭습니다. 1년 전 이맘때가 떠오릅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던 그날. 조문객들의 싸늘한 눈빛. 혼자 짐을 싸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그 새벽. 그때는 한국에서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호 씨가 다가와 제 옆에 섭니다. 무슨 생각하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행복하다고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다고요. 정호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수아랑 셋이서 진짜 가족이 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방 안에서 수아가 부릅니다. 유키 엄마 빨리 와요. 사진 찍어요. 라고요. 저는 정호 씨와 함께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수 오빠 가족, 정호 씨, 수아, 그리고 저. 모두가 카메라 앞에 섭니다. 하나, 둘, 셋. 셔터 소리와 함께 우리의 첫 번째 가족 사진이 찍힙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예도 사랑도 희망도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죽어가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인연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오빠도 찾았고 새 가족도 생겼어요.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모든 것을 잃은 여배우 유키. 그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50년 동안 오해 속에 살았던 이복 오빠와 화해하고 따뜻한 남자와 사랑을 키우고 어린 소녀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유키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작된 스캔들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한국에서는 진심이 통했습니다. 정호 씨의 따뜻한 배려, 수아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민수 오빠의 용기 있는 화해까지. 한국 사람들의 깊은 정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유키는 지금도 서울에서 연기 학원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버림받은 여배우였지만 한국에서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엄마이자 누나입니다. 피보다 진한 가족을 얻은 겁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 유키와 민수 남매가 증명했습니다. 50년의 오해도 진심 앞에서는 녹아내린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